수출은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입니다. 올해 1, 2, 3분기 오면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구재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미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자동차든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든 우리나라 3대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난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흐름입니다. 내년 한국 경기 흐름을 결정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올해 너무너무 느리고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이 내년에 어느 만큼 살아나 주느냐 하는가인데 계엄과 탄핵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늘어나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에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분이 뚜렷지가 않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언제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바라보는 2025년에 대한 경제 전망만큼 또 이렇게 어두웠던 적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2주가 아니죠. 거의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25년에 한국 경제는 어떤 모양새로 12달을 지내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LG경영연구원의 조용무 박사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달에 출연하셨을 때도 우리 경제에 남아있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매우 걱정스럽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조금 더 걱정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조 박사님이 생각하는 상황과 그때 상황을 좀 비교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 8월에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사실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8월 들어서 금융시장에 매우 출렁거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혹시 생각이 바뀌셨느냐라는 질문을 맨 처음 주셨었고요. 근데 그때와 똑같은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경제를 보는 커다란 뷰는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미국 경제가 뭐 8월에 질문을 받았을 때도 불안해들 하시지만 침체라고 보이지 않고 침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둔화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반기쯤에 짧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둔화 국면 정도를 지나갈 걸로 본다.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수 소비 회복세가 미약해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뷰는 사실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경제 전망이죠.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최근 수정 경제 전망이 11월에 발표가 됐는데 많은 뉴스 헤드라인을 이렇게 장식했던 숫자가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조차도 이제 올해 2.2 내년 1.9 네. 그래서 내년에 2% 경제 성장률이 안 될 걸로 한국 경제를 전망한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었을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2%가 안 된단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월에 나와서 제가 예상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2 내년에 1.8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굳이 하는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전망 보고서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령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전망하기 어렵거나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이러이러하게 가정하고 이런 전망 수치를 냈습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번 하는 11월 수정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관심의 지금 초점이 미국이 할지도 모르는 관세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보편 관세를 매길 것 같은데 관세가 매겨지는 시기를 2026년 1월부터라 가정하고 그리고 2025년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고 보편 관세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보고서의 말미에 가면은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해서 또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단서들을 달아놨습니다. 네. 바로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무역 전쟁이 심화되거나 격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0.2%포인트 더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러우 전쟁이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들이 빨리 안 끝나면 또 0.1%포인트 더 빠질 수 있고 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운도 내심은 1.9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고서는 탄핵의 상황을 전혀 뭐 시기상으로도 고려할 수도 없었고 고려하지 않은 숫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나와서 올해 2.2 내년 1.8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숫자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네요. 조 박사님의 전망도 그때는 이러한 트럼프의 등장 혹은 탄핵은 당연한 거고 이런 변수들 다 감안 안 하고 낸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그거보다는 상당히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3분기 성장률이 나오고 나서 뭐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 정도로 낮추고 있었는데 네. 며칠 전에 한은 총재님께서도 이제 한은도 이제 올해 2.1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근데 내년 숫자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저는 뭐 제가 앞서 출연 때 말씀드렸던 숫자에는 트럼프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확률로 반영을 한 거였고 그렇죠. 뭐 이런 계엄이라던가 탄핵의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낮게 봅니다. 근데 낮게 보는데 하단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숫자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이 저희는 올해 연말에는 대외형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영호 박사님과 인터뷰를 몇 년 동안 그 1년에 최소한 두세 차례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외에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소 또 민간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이맘쯤에 자주 하게 되는데 민간연구원 중에서 LG경영연구원이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뭐 조영호 박사께서 주로 주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가장 한국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해온 연구소인데 2025년의 경제 전망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숫자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기마다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그룹 안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발표 안 한다? 그건 사실은 지난해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요맘때쯤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때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제가 언론사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기억이 나요. 예, 그 보고서를 그 보도하시는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최악의 경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년 4분기에나 돼서야 인하한단다라는 타이틀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굳이 사실은 저희가 뭐 전망 보고서로 영업을 해야 되는 기관도 아니고 뭐 그런 논란의 대상이 또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뉘앙스는 지난 8월 달에 전망했던 1.8보다 물론 지금도 이제 상당히 열어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뭘 열어놨길래 그 전망을 발표를 안 하는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어요. 아마 조영호 박사님의 경제 분석을 저희와 함께 몇 년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또 회사 내 어떤 입장도 있으실 거고 또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 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집요하게 그거를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된 숫자를. 그러나 저희 둘의 내년 경제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미리 좀 해보게 되는데. 피크아웃 가능성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였고 올해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는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분기까지 숫자가 나왔고 4분기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타 지표들로 볼 때 여름에 말씀드렸던 2.2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이미 한두 달 네.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럼 올해 1.1 아니면 2.1 아니면 2.2죠. 예. 내년에 이것보다 꽤 낮아질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느 만큼 반등하느냐일 텐데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잠재 성장률이 2% 전후 내지는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또 만약에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이야기하는 뭐 우리 기업 실적이든 우리 경기의 흐름이든 피크아웃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그 단어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피크아웃은 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맞아야 되는데 물론 반등하긴 했어요. 예, 어쨌든 올해 올라왔습니다.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인데 전혀 그 피크아웃이라는 어감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올해 예. 그 상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올해 뭐 특히 경제 전망을 한다는 사람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갈 거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다.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도 높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하고 아니 있다. 뭐 정부에서도 그랬고 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 그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냈냐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죠. 제가 봄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게 체감이 안 될 거고 그래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뭐 서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높아진 경제 성장률이 체감이 안 되고 네.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네. 그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인 제가 보기에도 네.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네. 그겁니다. 네. 그 8월은 아니었고 그 전에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경제 성장률의 착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1분기 성장률 나오고 나서 내수에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해외 소비라든지 또 수출이 느는 거에 있어서의 해외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장비나 설비의 수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우리 성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뭐 기준연도 개편 효과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의 신속 재정 집행, 그렇죠.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땡겼었다는 있어서 얘기죠. 1분기에 이상하게 건설 투자 증가율이 3%대로 튀어 올랐고 근데 그게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1.3%로 끌어올렸지만 제가 보기에 2분기 지속이 안 되면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매우 보수적으로 할 거라는 강한 시그널을 주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는 튀어 올랐고 미국의 3대 지수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 인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환율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1,450원 위로 튀었는데 자 이런 대외 환경의 악화가 추가적인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외 변수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녹화 날짜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12월 미 원자 FOMC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네.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미국의 주가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이 좀 놀란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특히 3프로에서 올해 저한테 그 위즈덤 컬리지라고 네. 거기서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리죠. 3프로 TV가 아닙니다. 늘은 아니고 2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위즈덤 칼리지 시즌 2의 거시경제 분야를 우리 조영무 박사께서 맡아주신. 혹시 여러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위즈덤 칼리지를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경로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위즈덤 칼리지에서 뭐 이미 공개 다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이번에 한 제 이야기의 주제는 경제 지표로 읽어내는 네. 이런 경기 흐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원문 데이터, 원소스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미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좀 이상한 금리 인하다. 뭐 가령 그런 거죠. 뭐 금리 인하는 돈을 푸는 통화 완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통화 긴축 수단에 해당되는 양적 긴축을 계속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또 통상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위원이 2명 나온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었고, 네. 또 같이 동시에 공개된 프로젝션 머티리얼, 사실은 위즈덤 칼리지에서 그 프로젝션 머티리얼을 집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그런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가령 그 프로젝션 머티리얼 안에 있는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 연준 이사들의 컨센서스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도달 시기를 2026년 말로 보고 있다. 네. 올해 말도 아니고 내년 말도 아니고 26년 말. 예. 동시에 이 정도가 적절한 미국 정책금리 수준인 것 같다라고 응답한 장기 적정 미국 정책금리 수준에 대해서 6월 직전 조사 때는 2.8%라고 응답을 했는데 0.5%포인트 B급 금리 인하를 한 9월 조사에서 도리어 2.8이 아니라 2.9로 0.1%포인트 장기 적정 수준을 더 높였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 때 그 인하가 시작됐어. 또 B컷이야. 그러니까 환호하시고 또다시 B컷이 금방 있을 거야. 언제쯤 될까? 돈이 풀리겠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금리 인하 시작이다. 그리고 도리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미 연준은 빨리 그리고 많이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응답 결과로 나온 2.9%의 금리 수준은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하단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의 고점이 2.5니까 그때의 고점보다도 더 높은 저점이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과연 고금리 현상의 해소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저는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공개된 12월 프로젝션 머티리얼 결과를 보시면 네. 사실은 유사합니다. 네. 상당히 유사해요. 9월 때와. 우선 금리 인하 반대 표가 2표가 나왔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됐지만 반대표가 2표나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2% 도달 시기를 26년 말에서 27년 말로 1년 더 늦췄습니다. 예. 이거는 인플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하게 됐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 적정 금리 수준 앞서 9월 조사 때 2.9%로 응답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수치가 3%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군요. 올라가고 조금씩.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내년 2025년 1년 동안에 적절한 금리 인하 폭이 어느 정도 같아라고 하는 조사에 대해서 9월 응답 때에는 1%포인트 낮추는 게 적절해 보여라고 했지만 25bp라면 4번 정도. 4번. 예. 근데 12월 이번 응답 때에는 0.5%포인트 정도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9월 조사 때 담겼던 메시지, 우리는 미국의 정책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 없고 많이 낮출 생각 없어. 그 기조가 더 강화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시장이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돈이 빨리 많이 안 풀리는 것 아니야? 라고 반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서 몇 차례의 제 출연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 놓쳤거나 뭔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거나 그랬기 때문에 환율이나 주가에서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에서 연준을 계속 그 주가 지수를 비롯해서 이런 걸로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연준이 어쩔 때는 시장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 같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항상 연준은 그들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장 지표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미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요. 우리 지금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비슷한데 튀어 올랐죠.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듯 했고 달러화 가치도 떨어지는 듯 하다가 그게 이번 가을을 거치면서 반전됐죠. 네. 달러 가치가 오르고 미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근데 혹시 언제 반전이 됐느냐? 날짜까지 저희가 만약에 확인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한 9월 FOMC가 끝나자마자 튀어 올랐습니다.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놓쳤거나 낙관적으로 봤지만 또 일부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막상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지만 뚜껑을 열고 봤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아니네. 미 연준의 기조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반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면 최근에도 뭐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지만 제가 보기에 원달러 환율은 크게 3번의 점핑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이번 가을 이후로.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미 연준의 9월 FOMC가 변곡점이었고요. 그때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1월 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확인하면서 또 달러화 가치가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튀어올랐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과 탄핵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가령 미국 통화정책 기조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결과 이런 건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없죠. 대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환율의 흐름을 보면 달러와 강세 기조 속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는 엔화라던가 위안화라던가 유로화 같은 여타 통화들의 가치는 그래도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때조차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점핑,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과 탄핵 요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 이벤트가 국제금융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뭐 자세히 안 봤건 또는 놓치고 있었건 한국 경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우리가 놓친 것은 없었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뭐 이미 지금 요즘에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펀더멘털상의 취약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계엄을 선포하는 그 국민 담화문에서 대한민국이 매우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라는 어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담화문이 그러면 과장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 역설적이지만 어쩌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참 진솔한 얘기를 했네. 이런 우픈 현실을 우리가 며칠 전에 보게 된 거죠. 참 묘하네요. 미국채 10년짜리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연준 FOMC 영향으로 많이 튀었는데 4.5 정도 했고 우리 환율은 1,450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의 극명한 전망, 회의적인 전망은 우리 국채 금리는 매우 많이 빠졌잖아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근데 미국 금리는 오히려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도 향후에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을 비롯한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미루어 짐작하게 될 텐데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랜만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주시장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만 독야청청이라고 할까요?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졌고 그게 주식 혹은 비트코인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굉장한 집중 투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훅 빠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낮췄어. 이게 아니라 낮추긴 낮췄는데 네. 뭐 이미 낮출 거라고 하는 기대가 금리 시장의 가격 변수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바뀐 건 없나 이렇게 자료나 데이터를 꼼꼼히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앞선 출연했던 8월 때와 비교해 볼 때 상황이 확정이 된 거죠. 그때는 어쨌든 뭐 50%뭐 전후 트럼프가 돌아오나 그렇게 뭐 확률로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건 예측의 영역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죠. 경제 전문가로서. 네. 예.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예측하는 거다.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뭐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지난 트럼프의 일기를 돌아보면 저희가 정말로 트럼프를 제대로 알고 있나? 저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트럼프의 지난 몇 년간의 이 경험, 행적에서 저희가 좀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행정부 트럼프 그렇죠. 일기. 예.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저의 강점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왠지 나름- 재밌네요. 예. 네,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너무 웨이트를 많이 두진 마시고요. 학습된 대통령인 것 같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중간에 4년의 공백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와신 상담을 하고 그렇죠. 또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기 때와 비교하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의회를 상하원 양원 모두 다 공화당이 수입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의회가 견제하기 어려워졌고 행정부 안에서도 일기 때 같이 일할 때 좀 간간히 개입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었던 전통적인 공화당주의자들 네오콘 예. 너네 다 나가. 예. 일기 때는 너희랑 같이 일 안 할 거야. 거기 그래도 약간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일기 때는 몇 명 있었었어요. 있었죠. 예. 초기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브레이크가 안 걸릴 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그 사법부죠. 예. 근데 공교롭게 또 앞선 일기 때 대통령을 하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을 또 임명을 해놨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있고 예. 물론 법률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과연 이런 사법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잘 걸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 우선 뭐 저의 예상은 속도감 있게 할 것 같다. 어차피 4년밖에 못 하니까. 4년밖에 못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2년 지나면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죠. 중간 선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미 벌써 행정명령을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 취임하는 날부터 막 쏟아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많은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중간 선거의 해가 제가 보기에는 또 오묘합니다. 이게 2026년이잖아요. 네.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네. 이때 굉장히 많은 어떤 행사 네. 또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어차피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위대하게라는 네. 슬로건에 부합하는 음. 그리고 동시에 또 경제적인 전망을 할 때 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 빅 이벤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트럼프가 또 어려움을 겪을까? 혹시 그때도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임기 후반기에도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 이렇게 미국 안에서 굉장히 스트롱맨 성향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상대편 국가들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이나 행정부의 이 최근의 모습이 우리나라도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프랑스 큰일 프랑스, 났죠. 독일도 독일도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강하게 나올 때 이 상대를 할 만한 상대편에 이 지금 이 전열이 좀 흐트러져 있는 듯한 이 구도가 네.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우선 언론에서도 지금 가장 관심의 초점인 이 관세 전쟁입니다. 관세 전쟁. 근데 사실은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팀이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LG경영연구원에 박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례 없이 네. 이 미국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가령 이 정도로 엇갈려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바로 보편관세 10%를 매길 거야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반면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할 거야.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 이 정도로까지 양극단으로 지금 사실은 의견이 나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네. 그런데 보면 저는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하기는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뷰티풀하다. 뷰티풀한 정책이다. 동시에 실제로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행정부의 인선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인선되신 분들이 분명히 뭐 물을 자르더라도 칼을 휘두를 것 같은 분들이 제가 보기엔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어느 만큼 강하게 하는가, 언제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만큼 지속되는가. 네. 이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모호합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의도된 게 아닌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통상 관세 전쟁은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관세 전쟁, 고율 관세 부과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뷰티풀하게 보이지만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물가 같은 건 자극하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관세를 매기니까 관세 수입이 올라갑니다. 정부 재정 좋아지죠. 관세를 내야 되는 상대국들의 부가 미국 경제로 이전이 그렇죠. 분명히 될 거예요. 동시에 관세를 내고 싶지 않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안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늘려야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가 계속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입품의 물가가 오르면서 네. 미국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상대편이었던 바이든의 재임 시기 경제 성적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높죠.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기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 끝까지 못 간 거거든요. 재집권을 못한 건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하게 줬던 중하층 사람들에 대한 생활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미국 경제는 GDP의 70% 이상이 가계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올라서 가계가 소비를 못하게 되면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상대국들의 대응이 또한 중요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분명히 맞대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나라잖아요. 황제인데 다른 나라한테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중국을 비롯한 몇 개 나라라도 보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수출이 또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것도 역시 성장률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양날의 검인 거예요. 장점이 뚜렷하지만 단점도 걱정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트럼프는 아직까지도 그냥 모호하게 말을 할까? 어느 나라한테 몇 %로 그게 도대체 뭐 최종 관세율인지 중간 관세율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언제 매긴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의도된 전략적 모호성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쩌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계획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계획표 자체가 없을 수 없는 게 있다. 아닐까.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미국도 상황을 봐가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다른 나라들의 맞대응, 네. 뭐 수출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경제학에서 많이들 하는 게임 이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상대가 이렇게 나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 대신에 그 대응은 매우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하필이면 지금이 어쩌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정을 특히 경제를 책임져야 될 정부가 어쩌면 굉장히 과도기적인 어쨌든 물론 이제 헌재 인용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4, 5개월 정도의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럴 네. 가능성이 높은. 네.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게임 이론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렇게 치밀하고 그죠? 예리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나? 라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연말에 제가 출연하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상황의 키워드로 정책 공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또는 금리 통화정책, 인하와 같은 예.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적절한 때 필요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의미로 썼던 용어인데 이렇게 또 다른 성격의 정책 공백을 저희가 걱정하게 될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과 이런 공세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분명히 저희가 이런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뭐 되겠죠.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외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정책 공백을 8월 달에 얘기하신 건데 지금은 우리 내부에 어떻게 보면 모순에 의한 정책 공백이니까 그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나 그죠? 이런 쪽에서 정말 민첩하게 대응한다면 이겨낼 수도 있는 과제일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야 그럼 정말 미국은 좋은가? 좋기만 한가? 트럼프는 정말 브레이크 안 걸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까? 역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릴 때도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모든 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더라.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네. 면이 있고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떨 때 어려움을 겪을까? 그리고 무엇이 트럼프를 좀 제어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트럼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 관세, 감세, 이민통제 강화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킨다. 인플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어 제가 보기에 바깥에서 이제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트럼프가 저렇게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 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몰아내는 거죠.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비효율적이고 비싸죠. 역시 물가를 끌어올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인구 구조 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고령화 이런 걸 겪고 있다 보니 저축을 늘리기보다는 소비나 투자가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생산보다는 그런 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모두 다 물가 상승 압력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으니 트럼프는 제 생각에 아마 임기 내내 이 인플레와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단순히 물가로 끝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금리, 환율과 같은 여타 모든 가격 변수들에 다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재임기의 미국 경제의 상황을 키워드로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압 경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도 더 높아지고 금리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달러와 가치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같은 시중 금리 상승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가 있죠. 주가가 빠지거나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빚도 많은 상황인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약점으로 지목되는 재정 건전성, 재정 적자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마저도 강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트럼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취약한 않습니다. 국가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달러 강세는 취약 신흥국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며. 나는 달러 가치가 안 오르면 좋겠어.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던 날 또 무슨 이야기도 했냐면 브릭스 국가들한테 만약에 너네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관세를 매기겠어. 또 이건 뭐냐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초인류 유일한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초인류 강대국의 통화 가치가 속절없이 떨어진다. 이건 좀 모양새도 이상하지만 과연 트럼프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걸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바라는 거고 진짜 속내는 달러와 가치도 유지되면 좋겠어. 달러도 강하면 좋겠어. 그럼 수입 물가도 떨어질 테니 그럼 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정합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건데 한마디로 좋은 것만 나는 다 취하겠어.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렇죠. 이런 자산들은 또 올라가는 걸 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거죠. 앞선 출연 때 저보고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주셔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일종의 인플레 압력의 상승, 뭐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출 타격 움직임, 물가가 올랐을 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해리스가 되었을 때보다도 임기 초반,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해리스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질 걸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뷰는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왜 이렇게 미국 주가는 올랐고 미국으로 돈은 몰려들고 그건 앞선 출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말씀을 안 드린 트럼프 정책의 또 다른 축 이런 거죠.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그것을 주도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스타. 도지. 예.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머리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뉴스 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재택근무를 금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재택근무를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을까? 분명히 투잡 뛰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 뭐 아이들을 그 시간에 돌봤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재택근무를 정말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공무원 더 못하겠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공무원 수 감축입니다.
재정 지출의 축소예요. 그럼 재정 적자 문제도 완화되고요. 제가 이렇게 뭐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그럴 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손에 피도 많이 안 묻히면서. 그럼 그런 정책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는데 그냥 단순한 뉴스 하나로 나온 걸 볼 때 이게 끝일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 경제와 미국의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까지도 성과를 내면서 기업들의 투자도 늘고 민간 부문에서 관세를 안 내고 싶은 글로벌 기업들이 또 미국 안에 공장도 지어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제가 보기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을 주목하고 지금 미국으로 돈이 자산의 올려지고 있는 가격은 거다. 예, 미리 그런 걸 거라고. 반영해서 올라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고 미국의 투자가 집중된다 하더라도 변동성을 꽤 키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게 어쩌면 트럼프의 임기 초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징후를 사실 FOMC 12월 FOMC 회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야 너무 위험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한국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 볼게요. 정말 이렇게 비관만 해야 되는가? 어쩌면 걱정만 해야 되는가?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볼 영역은 아예 전무한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선 8월 출연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매크로를 보는 큰 뷰는 안 바뀌었다. 미국은 마일드하고 짧은 둔화 국면을 지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유로존이나 일본보다도 좋을 것 같다. 한국은 이러이러할 것 같다. 그게 안 바뀌었지만 어쨌든 확인된 게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이벤트였던 계엄과 탄핵. 계엄과 탄핵을 만약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그동안에 제대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고 저희가 탄핵을 처음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 있었던 탄핵 국면과 비교를 해보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선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전이고 가장 유사한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의 상황을 사실은 되짚어 보면 저희가 시위도 가장 많이 나갔고 그리고 실제로 의회에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던 2016년 4분기가 실물 경제에 미쳤던 충격은 가장 컸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떤 양상이었냐면 직전 분기였던 2016년 3분기에 민간 소비 증가율이 3.4%였다가 4분기에 1.6%로 급락했네요. 거의 반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안 썼어요. 그때.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3분기 전년 동기비 경제 성장률은 3%였는데 4분기에 2.8%로 0.2%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건데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또는 걱정되거나 그래서 소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주목은 안 하셨겠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7년, 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이 3분기에 2.1%였다가 4분기에 11%대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계획된 거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할 만한 상황이다. 네. 해야만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민간 소비 위축의 충격을 기업의 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안 떨어지도록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기업의 네. 설비 투자가. 네. 근데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예요.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였던 설비 투자 증가율이 3분기 GDP를 보니까 플러스로 올라왔던데, 그런데 그 통계를 발표했던 한국은행조차도 3분기 경제성장률 자료를 잘 보시면 투자가 이례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혹시 항공사들이 굉장히 비싼 비행기를 수입하면서 그것이 운송장비 투자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는 단서까지 달아 놓으실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추측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데이터도 우려스럽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안에 보면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고요. 또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기계수주 같은 경우에 기계수주 증가율이 10월에 큰 폭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제대로 늘리고 있는 건가? 이게 광범위한 현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수출은 증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동기비도 그렇고 전기비도 그렇고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입니다. 올해 1, 2, 3분기 오면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쨌든 수출은 둔화되는 추세예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구재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미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자동차든, 중국과의 경쟁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든, 우리나라 3대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난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흐름입니다. 네. 결국은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국 경기 흐름을 결정할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올해 너무너무 느리고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민간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이 내년에 어느 만큼 살아나 주느냐 하는가인데,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부담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엄과 탄핵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마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늘어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년에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분이 뚜렷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번 탄핵 국면에서 걱정스러운 좀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 그 최순실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게 9월 하순인데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게 12월 초였으니까 네. 거의 약 3개월 정도 이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거의 매주 100만 군중이 모였었죠. 근데 이번에는 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렇죠.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은 어떻게든 이 국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거라고 봅니다.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요. 진척 속도, 그리고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로 인한 성장률 하락 효과를 좀 최소화시킬 여지는 있지 않나,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차피 벌어진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 잃었던 점수를 후반전에라도 총력전을 벌일 수 있다면 2025년에 전체에 대한 경제 지표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조금은 덜 나빠지지 않을까. 확 개선된 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경제학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또 경제를 늘 보면서도 한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볼 때 많이 느낌이 있습니다. 늘 좋지 않은 경제 전망을 얘기할 때 매우
언짢은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전망이 맞을 때는 맞았다는 쾌감보다는 송구함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국민들 혹은 기업 혹은 정부가 이 위기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언도 좀 부탁드리죠. 벌써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경제 전망이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전망에 근거해서 정부가 돈을 쓴다. 어떤 때는 당겨 쓰고 어떤 때는 뒤에 쓰기도 하고 어디에 몰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망에 뭐 한국은행이든 정부든 전망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정말 걱정은 뭐냐면 오늘도 뭐 몇 군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급하면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싸울 무기가 없으면 돌로라도 싸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탕은 뭐였냐면 지금 절박해, 위기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였죠. 그런데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공감대가 있나? 그 공감대가 있다면 저런 의사결정, 저런 선택이 나올까? 근데 만약에 그 공감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년에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9야. 안 나쁜 거야. 우리 잠재 성장률 원래 2%야.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여기서 뭘 더 하라고. 이런 어프로치는 저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우리는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미국. 저 같은 많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이민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돈이든 자원이든 한정된 역량을 돈이 될 곳,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길게 보고 전체를 봐야죠. 특정 지표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앞서도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총 합계만 보는 게 정말 위험하다. 제가 올해 봄에도 아까 김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1분기 성장률 급등이 착시일 수 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우리 좋아지고 있다. 민간 소비 앞으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고 쪼개서 봐야 돼요. 특정 총합계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어. 하지만 그 안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나 투자 증가율은 안 좋아서 체감 경기가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 상승을 체감을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봐야 맞죠. 또 다른 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특정한 수준에 맞추겠어. 근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 비율이 목표수를 넘어가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기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우려하던 현상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10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잖아요. 뭐 1년 전에 전망할 때 4분기에나 인하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사실 얼추 비슷한 시기에 한 겁니다. 정확히 10월이죠. 근데 임박했을 때 또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것에 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은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 임박해서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도 인하폭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진짜 내야 되는 대출금리는 별로 안 떨어지거나 도리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제 그 통계가 나왔죠. 최근에 10월
가중 평균 금리 동향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10월에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었지만 그 달에 가계 대출의 평균 금리는 0.32%포인트 도리 올랐어요. 기업들이 내는 대출 금리는 오른 건 아니지만 찔끔 떨어졌습니다. 0.06%포인트 떨어졌어요. 정책금리는 0.25%포인트나 인하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냐 이겁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책 수단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에는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되는 식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경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경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금리가 인하되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랐지? 금융기관들이 가상금리를 도리어 더 높였기 때문이에요. 정책금리 인하폭보다도 더. 그럼 왜 높였느냐?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죠. 빌려주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덜 빌려주려고 정말로 우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가상금리 높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상금리를 높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덜 빌려주라고 했느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게 지금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가장 시급한가?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래서 정책 판단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경기 흐름과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앞서도 기업 대출 금리 말씀을 드렸고 미국 트럼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기업인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정책당국에 만약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나가서 협상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럴 때 좀 같이 나가서 좀 힘도 실어주시고 좀 거들어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죠. 원팀이 돼야 된다. 민간 부문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국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조영무 박사님과의 대화는 늘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마는 오늘은 2024년이 저무는 이 즈음에 함께해서 그런지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런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영무 박사님의 경제 전망이 멋지게 틀리는, 이분도 틀릴 때가 있네, 정말 좋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어쩜 우리 두 사람은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5년에도 좋은 경제 전망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인터뷰 때 여러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